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2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가 29일 개최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 강화를 시대적 목표로 규정하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공동 주최자로 나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가 공동 주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가 29일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120여 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I believe this is the defining challenge of our age. And today, we can say with pride that the democracies of the world are getting stronger, not weaker. Autocracies of the world are getting weaker, not stronger.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가 힘을 합치면 세계적인 도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식량 안보에 공동 대응했으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2024년 회계년도에 6억 9천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번영을 주제로 한 모두 연설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퇴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시작됐다며 회의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또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 각국은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 인류 역사가 그랬듯이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견고한 정치, 경제, 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 개최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라며 러시아가 패배해야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should get rid of the illusion that compromising with evil can give something to freedom. The enemies of democracy must lose. And only these can be the basis of true security for democracy.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납치는 근본적인 인권의 침해로 국제사회 전체가 다뤄야 할 보편적인 현안이며 일본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 상황을 바꿀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한 한국이 차기 회의를 주최하게 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에 밝힌 것처럼 미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고 민주주의가 우위에 있다는 구체적인 지표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해외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미국의 주요 투자 사실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지원하고 부패 척결을 통한 민주개혁 강화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 수호 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이날 본회의 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차기 회의의 바통을 한국에 넘겨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동부에 미사일 요격 기지를 추가할 수 있다고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29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뉴욕의 포트드럼 기지가 미사일 요격 기지로 추가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이미 캘리포니아까지 서태평양 전체 지역에 감지 시스템이 배치된 상황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밀리 의장은 또 북한이나 러시아,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되고 다층화된 대공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최소 8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해 북한 당국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의 선박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인데 이 가운데 일부 선박들은 과거 누구의 소유였는지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북한의 선박 세탁 정황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입니다. 2002년 9월 건조된 선박 랑랑 2호가 2022년 10월 북한 깃발을 단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건조 당시 중국에 등록돼 20년간 중국 깃발을 달았지만 갑자기 지난해 북한 선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북한은 8척의 중고 선박에 자국 깃발을 달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8척 중 5척은 과거 중국 선적 선박으로 나타나 북한이 중국에서 선박을 불법으로 대거 매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5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 회사를 동원해 중국은 물론 한국과 타이완 회사 소유의 중고 선박을 구매하고 이를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선적 정보가 확인된 이들 5척을 제외한 나머지 3척입니다. 북한이 작년에 새로 등록한 선박 8척 중 5척은 최소한 중국 선적 선박이었다는 기본 정보가 확인되지만 나머지 3척은 건조 연도만 있을 뿐 다른 어떤 나라에도 등록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해 11월 IMO에 등록한 묘향 5호의 경우 2004년 8월이 건조 연도로 안내돼 있지만 정식으로 특정 국가에 깃발을 단 건 2022년 11월, 즉 북한의 선적이 등록된 시점이 처음입니다. 지난 20년간 무적으로 있던 선박이 갑자기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28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고유 식별 번호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이 신규 혹은 중고 선박의 이전을 금지하는 대북제재에 대한 해법을 찾은 게 분명하다며 북한은 선박 중개인, 조선소 등과의 공모로 선박 세탁 방식을 성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매년 발행하는 연례 보고서에 북한 선박이 고유 식별 번호와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번호를 조작해 제재 회피 활동에 나선 사례를 공개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한이 기존의 고유 식별 번호가 아닌 새로운 식별 번호를 스스로 부여해 이를 IMO에 등록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답변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28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무부의 반응은 나약하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핵계획 및 양국 군대의 연합훈련을 확대하라는 한국의 요청에 동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리시 의원의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의 무기 배치나 준비 태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가 답할 사안이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한국과의 훈련과 협력은 오래 지속되어 온 방어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라면서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인권단체들이 27일 한국 대통령에게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북한으로 범죄인을 인도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사형제 폐지 국제연대 등 32개 국제인권단체들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전문가 4명은 이 서한에서
한국은 북한과 중국 등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들로 불법 입국자를 송환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유엔 자유권 규약에는 사형이 선고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형 집행 방지 보장 없이 불법 입국자를 추방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함께 이 공개 서한을 주도한 한국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29일 BOA에 이 내용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같은 국제법 위반 행위를 현 정부가 되풀이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로 2021년 말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108개 나라에 달한다며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 집행이 없는 한국도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맨해튼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 거리 이름을 오토 원비어길로 바꾸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실은 28일 오토 원비어길로 이름을 바꾸는 문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뉴욕시장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심각하게 규탄하며 오토 원비어를 잃은 유가족의 고통을 공유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실은 뉴욕시 의회가 오토 원비어의 이름으로 도로 개명을 하면 시장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공화당 소속의 조 보렐리 뉴욕시 의원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원비어를 기리기 위해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앞 거리 이름을 오토 원비어 길로 개칭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자들은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앞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행위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추모하고 뉴욕시 의회 오토 원비어길 개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